조리 소로스가 악마인 게 뭐냐면은 나는 네가 어떻게 나중에 될지 몰라. 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배팅했고 돈 벌면 그만이야.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때 조리 소로스가 국제 금융을 흔들 때에 밑에서 같이 돈 벌었던 게 지금의 트럼프 밑에서 재무장관하고 있는 스캇 베센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과거 김영삼이 IMF 즉 우리나라가 달러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달러에 고정돼 있는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서 9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 가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붕괴한 사건이 바로 IMF 위기입니다. IMF가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구제 금융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왔다라는 것, 복합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와 본격적인 친중 글로벌리즘 체제가 구축될 때에 김영삼이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삽질을 하다가 대한민국을 위기 속으로 이제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IMF 때의 김영삼과 지금의 이재명의 공통점을 3개로 꼽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도한 채무입니다. 김영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나라가 95년에 1인당 소득이 1만 불을 찍고 왜냐면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 쌓아놨었던 무역 흑자가 확 쌓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카 시대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열렸는데 1만 달러를 찍었다고 김영삼이가 무리하게 OECD에 막 가입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OECD에서 제기했던 역제안이 뭐냐면은 자본시장을 개방해라. 그 다음에 글로벌 자금이 갑자기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됐고 무리하게 외화를 유치를 한 김영삼 정부는 원화 가치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돼버립니다. 원화 가치가 급상승하면 장점도 있지만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수출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7, 80년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게 김영삼이가 무리하게 OECD를 취재하는 바람에 무역 적자가 생겨나게 되고 기업이 줄도산하게 되는 거예요. 서민들 보고 계속해서 돈 써라 돈 써라 돈 써라. 왜냐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수입할 때도 편하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편한 거예요. 서민들은 버블이 이미 경제에 끼어 있는데 계속해서 빚내가지고 계속해서 돈 쓰는 거예요. 기업들도 김영삼 때 정경유착이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돈 받다가 뭐 감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임기 말에 한보그룹을 비롯한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정경유착해가지고 과도하게 빚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쓰고 무리하게 글로벌 확장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당시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꼬라박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화 유출이 정말로 심각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몰이입니다. 김영삼 때의 상품 백화점 붕괴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재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김영삼이 어떻게 돌파했냐면은 조선 총독부 생각난다면서 막 날리고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갑자기 내란몰이하면서 군사 반란 일으켰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이러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깜빵 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재명이랑 다 똑같죠, 그죠? 지금 보면은 외화 유출이 정말 심각합니다. 과도한 부채 증가율 김영삼 때 갑자기 폭증했어요. 이재명이 돈 미친 듯이 씁니다. 비기주통화국 중에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내란몰이 똑같죠, 그죠? 근데 90년대는 그래도 당시에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았지만 미국이 금방 도와줬어요. 불쌍하다고. 왜냐하면 한국이 완전히 디폴트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까지 경제 위기가 가기 때문에 그냥 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가 당시 호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 구조를 개선하고 나서 금방 우뚝 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중국의 저가 상품과 미국의 관세와 인구 구조도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다 없어지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부동산 거품에다가 제조업 지수 내려가고 있고 가면 갈수록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30개월 무역 흑자 연속이다. 이거 헤드라인 보면 뭔가 이재명이 잘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9월보다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어요. 증가율을 보면 감소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을 납두면 오늘 결론은 30년 전에 IMF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큰 충격파가 올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을 보시면은 1474원. 자, 지난 1년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이가 정권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국격이 올라간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더 많은 원을 지불해서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내 월급이 높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낮은데도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대부분 다른 국가 통화 대비 원화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국가 통화와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원만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가들은 괜찮은데 원화 가치만 박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문재인의 2배 속도의 빚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역 합의 실패로 인해서 연간 200억 달러가 유출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 대비했을 때 충격적인 만큼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외환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서 투자하는 구조 때문에 외환이 유출되는 구조, 기업들이 달러를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원화로 바꿔놓지 않는 이런 구조, 한국의 경제 지형을 완전히 노란봉투법으로 흔들어 놔가지고 도저히 투자할 수 없게 만드는 풍토.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많이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화 유출이 만드는 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원화 가치를 박살내는 국내 경제 정책을 씀으로써 이재명이 끌어올리는 환율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들어오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가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달러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재명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이게 민주당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반박하십시오. 야 너희들 환율 갖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1,300원 찍었다고 얘네들 뭐라 했냐면은 환율 급등하는데 정부 대응 한가하다. 지금 1,500원 가까이 가는데 입 닥치고 있죠. 그죠? 그래도 윤석열 정권 때는 말할 수 있는 게 러우 전쟁 때문에 글로벌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이 워낙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밀어 올린 환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외 조건 탓을 할 수 없어. 이재명이가 달러 인덱스가 낮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지금 1,500원 가까이 가는데 이재명이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은 급격한 경제 회복 때문이다. 김영삼이랑 똑같습니다. 당시에 한국 기업들이 다 쓰러지고 있었어요. 기아, 한미, 한보, 한라기업 다 쓰러지고 있었거든요. 97년에 초반부터 중반까지. 근데 그때 김영삼 정부의 태도는 한국 경제는 멕시코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라. 언론들도 보면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똑같다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보면은 경제 관료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국민 탓하고 있죠. 돈 쓰지 마, 달러 환전하지 마, 서학개미, 미국 주식하지 마, 증권사들 압박하고 그러죠. 그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갔었던 역사 를 보면은 97년에 2,000원 가까이 갔었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00원 가까이 찍었는데 이거는 정말로 예외적인 쇼크들. 근데 이제 이재명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1,500원 가까이 가는 거는 만성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과거와 같은 성장률이 아니고 인구 구조가 붕괴되고 있고 미중의 대결 압박 속에서 미국이 강달러를 가져가려는 기준 앞으로 쭉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시 IMF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만들었는가. 11월에 이제 발표를 했고 12월에 공식적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이제 합의를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IMF 이후에 부도 기업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있었는데 1등부터 30까지의 기업 중에 절반만 살아남았어요. 보면 대우 해체됐죠. 쌍용, 동아 해체됐죠. 빨간색 전부 다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절반은 날아갔고요. 실직자가 200만 명이 생겼고요. 금융사의 26개 중에 16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당시에도 보면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약 6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은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 하지 마라 이런 것도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미국식 이런 체인점 레스토랑을 들어오는데도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달러를 통해서 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또한 미국에 원자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가 새고 있다 이러면서 식당과 개인들을 이제 막 탓하고 이런 보도와 이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이 IMF와 합의를 했는데 IMF는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IMF는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외화가 없는 상황에서 외화가 유출되는 정책을 김영삼이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채를 많이 양산될 수 있을 만한 밑밥을 김영삼이 다 깔았기 때문에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원화가 완전히 대폭락을 한 겁니다. 그죠? 인플레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라면 한 봉지가 300원인 게 내일이 되면은 뭐 600원이 되고 뭐 700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 심리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IMF 사태 이후에 생필품을 막 사재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일 되면 이거 못 산다 이러면서 자동차로 다 팔아서 출근하던 당시 직장인들도 새벽에 버스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도 전부 다 건매물을 내놓죠. 왜냐하면 재산이 이제 다 증발되니까 집이라도 내놔야 된다. 주담대를 받았던 사람들도 집에서 쫓겨나죠. 대출을 못 갚으니까. 해외 유학생들도 환율 폭등을 못 이기고 중도에 다 기국을 하죠. 그죠? 너무나 심각해서 장기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보면은 장기 밀매까지 기승을 부리고 난리가 났다. 당시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IMF가 당시에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거는 중요한 것은 두 개인데 시장 개방과 금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국제정세를 말씀드릴 건데 미국의 당시 흐름이 뭐냐면은 80년대의 레이건의 정책은 이전에 좌파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았어요. 근데 물가가 잡히니까 레이건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제낍니다. 달러가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또 채무가 많이 쌓이고 이제 이런 그림이었고 또한 당시에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의 우방국들의 물건들을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한국이 레이건 때 경제 성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클린턴 때가 되니까 어떤 그림이 생겼냐면은 무역 적자가 심하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을 좀 혼내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클린턴이 당선될 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뭔가 비슷하죠. 7, 80년대에 누적됐었던 무역 적자를 메우려면 아시아 국가들을 혼내줘야 된다. 어떻게 혼내줘야 되냐?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환율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환율을 낮춰가지고 수입 물가를 값싸게 미국에 팔아넘기는 이런 관행을 끌어내려면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그래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리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수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 수지를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로는 시장을 개방해라. 당시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시장들을 미국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물건을 싸게 만든 다음에 미국에 덤핑한다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금리에 개입해야 된다. 금리 인상시켜. 두 번째로는 자국 시장, 해외 시장들을 개방시켜서 미국의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된다. 근데 당시에는 클린턴 정부에서 이렇게 겁박을 해도 말하지 안 들었어요. 눈치 있는 국가들은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김영삼이는 완전히 뭐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합니다. 클린턴 정부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IMF라는 기구를 통해서 항복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국제 금융 전쟁 중이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당시에는 거품이 많이 껴있습니다. 80년대 경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85년에 플라자 협의로 의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낮춘 다음에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죠. 그죠? 일본에. 그럼 미국한테 수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싸니까. 레이건 정부에서 거기 알미워가지고 플라자 협의를 통해가지고 엔화를 의도적으로 절상시켜가지고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못하도록 딱 숨구멍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을 추월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에서도 야 일본 너 미쳤어? 아무리 소련 압박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해도 그건 안 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미국은 경제적으로 추월하려 하는 국가들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왔는데 여전히 미국한테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국가들이 많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얘네들 딱 보니까 속살을 들여다보니까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치 경제를 통해서 각 정부들이 기업들한테 무리하게 대출을 너무 쉽게 내줘. 그래 환율 시장이 개입해서 일본이 했던 것처럼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다음에 미국한테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차례대로 아시아 국가들을 혼내줘야겠다고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데가 홍콩, 대만 두 곳은 외화가 많았어요. 근데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은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국가들을 좀 혼내줘야겠다라고 딱 했을 때에 누가 덤볐냐면은 그때 당시에 글로벌리스트, 조지 소로스,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이 거품이 끼어있는 아시아 경제들의 각 통화 가치의 하락에 다 배팅을 한 거예요. 조지 소로스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당시에 영국과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에 다 거품이 끼어있다 본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화도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 태국의 바트화도 하락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화폐도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악마 투기꾼이 들어가서 파운드화를 하락시켰을 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구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달러의 파운드화가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똑같은데 파운드화 가치가 내려가서 2가 돼버리게 되면은 하락하는 만큼 2배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트화도 똑같습니다. 바트화가 예를 들어서 1대1 거래 때는 돈을 버는 게 아닌데 2, 3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 조지 소로스는 2, 3배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악당이 결국에는 거품이 껴있는 국가들을 환투기를 하게 될 경우에 환차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92년에 영국 파운드화를 때립니다. 파운드화를 매도 하면은 파운드화가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환차익 거뒀어요. 영란은행이 무릎을 꿇었고 거기서 승리감을 맛본 조지 소로스가 97년도에 태국을 때립니다. 그래서 태국도 바트화를 팔고 해요. 조지 소로스가. 그거를 방어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려서 바트화의 가치를 지켜주죠. 근데 금리는 스팀팩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화폐 가치는 지켜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따라옵니다. 기업이 다 줄도산하는 거예요. 왜? 갚아야 되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달러를 계속해서 바깥 시장에 풀어놔야 바트화를 지키는데 갖고 있는 외화를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모델을 보면은 조지 소로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달러를 많이 시장에 내보내서 외환보유액이 바닥에 나고요. 금리를 올려서 순간적으로 바트화 가치는 방어가 되는데 경기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쪽으로 태국 경제가 박살이 난 겁니다. 조지 소로스가 악마인 게 뭐냐면은 나는 네가 어떻게 나중에 될지 몰라. 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트화 폭락에 나는 배팅했고 돈 벌면 그만이야.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때 조지 소로스가 국제 금융을 흔들 때에 밑에서 같이 돈 벌었던 게 지금의 트럼프 밑에서 재무장관하고 있는 스캇 베센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스캇 베센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데려온 것도 까부는 국가들을 금융으로 작살내겠다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김영삼처럼 지금 계기잖아요. 지금의 역사의 흐름이 보면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미국이 대놓고 금리를 올리고 팔 비틀고 이러면 모양이 안 서니까 IMF를 보내가지고 김영삼 정부를 무릎 꿇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태국이 무너진 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태국에 당시 투자를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의 종금사라고 하는 종합금융사들이에요. 태국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조지 소로스 때문에 태국 경제가 박살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종합금융사
금융사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일본이랑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돈을 빌려서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조지 소로스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무너지니까 우리나라에 갑자기 은행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권이 대출해 놓은 부동산 기업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기업들이 다 줄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무너질 때 동시에 우리나라의 한미그룹, 한보그룹, 기아그룹이 넘어지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은 왜 이게 김영삼의 잘못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외화가 충전이 돼야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만과 홍콩 그래서 버텼습니다. 외화가 충분하니까 아무리 자국 통화 가치를 공격해도 달러가 많이 장전돼 있으니까 조지 소로스랑 맞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이 정말 얼마나 참 경제적으로 문외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거치면서 무역 흑자가 늘어나서 외환 보유액이 막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김영삼이가 OECD 가입이라는 거를 지 평생의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95년에 OECD에 그냥 대한민국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OECD가 조건으로 뭘 걸었냐면은 한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해라. 그 순간 전 세계에서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래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수출이 잘 됩니다. 가격이 싸지니까. 근데 갑자기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수출이 안 되는 거라. 김영삼이 때문에. 웃긴 게 OECD 가입했는데 갑자기 기업들이 줄도서네. 그다음 무역이 적자가 납니다. 외환 보유액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첫째로 잘못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수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외환을 충전해야 되는 때인데 급발진해가지고 외환이 줄어드는 쪽으로 이상한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종금사를 비롯한 이러한 금융사들이 장기 외채를 통해서 돈을 갚을 때에 여유를 두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단기 외채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간에 돈을 갚아야 되는 금융사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김영삼이가. 그러니까 태국과 동남아에서 손실을 본 것을 일본과 미국한테 갚아야 되는데 왜냐면 빌려서 쓴 거니까. 근데 갑자기 갚아야 되니까 더 빨리 망하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김영삼의 모든 똥벌이고요. 이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전두환 대통령 내란으로 몰아놓고 감옥 보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웃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삼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국제정세. 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IMF가 터지기 전에 11월 달에 IMF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고 12월 초에 이렇게 이 IMF랑 공식적으로 합의를 맺었는데 그 전에 97년의 풍경을 보면은 조지 소로스가 이미 영국을 깨뜨리고 태국으로 와가지고 외환위기를 맞는 거예요. 배경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태국에 버블이 많이 꼈다라는 걸 조지 소로스가 알고 바트와의 하락에 배팅을 걸고 실제로 본인이 이겼죠. 그죠? 바트와 매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국을 털었으니까 인도네시아를 깹니다. 조지 소로스가. 인도네시아가 11월에 깨지고 있었어요. 이때 또 김영삼이는 뭣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멕시코와는 다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똑같죠. 그죠? 동남아 외환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었다. 홍콩도 당시에는 증시가 대폭락되고 난리가 났는데 홍콩은 어쨌든 딘패스에 성공했고요. 보시면은 아시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80년대 90년대 급상승을 했는데 조지 소로스가 공격한 뒤에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가치가 다 폭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IMF의 국제정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금융사들이 김영삼의 실책을 통해서 다 이제 줄도전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내려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미국의 블룸버그가 한국의 가용 외화 보유액은 20억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세계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경제 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IMF가 이재명한테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 이런 게 지금 모자란데 미국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 때문에 환율 올라간다라고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한국 상황을. 근데 당시에도 이게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물싸게 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그다음에 홍콩의 한 증권가에서는 Get out of Korea right now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함으로써 한국에서 물밀듯이 돈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한테 미국에서 통화 스와프 거절했죠. 이때도 김영삼한테 거절했어요. 돈 빌려주는 거 미국에서. 자, 미국 재무부 공보관은 97년 12월 11일 한국의 자금 차관 제안을 명확히 거절하며 한국은 구조조정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비정한 거냐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당시 빌 클린턴한테 매달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야, 내가 빨리빨리 금리 올려라 했지. 빨리빨리 기업 구조 개선하라 했지. 정경유착 해결하라 했지. 너 근데 그거 해결 안 하고 너 빚잔치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돈 안 빌려줘 임마.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친중해가지고 트럼프 정부에서 통화 스와프 안 해주는 똑같은 거예요. 하비에르 밀레 아르헨티나한테 해주잖아. 이게 상황이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복잡하시겠지만 이 큰 그림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조지 소로스와 골드만삭스 이러한 글로벌 투기꾼들이 다시 스카페센트로 그렇고 영국과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때립니다.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와요. 그래 아시아 금융위기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이 동남아에 돈 빌려준 우리나라 은행들도 줄도선합니다. 근데 이게 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은 각 기업들도 채무를 너무 많이 줬고 불투명한 구조에다가 과잉 생산을 한 마당에 은행 자금이 싹 빠지게 되니까 기업들도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충격파가 뭐냐면은 일본의 자본 이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IMF를 분석하는데 세계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와 이런 애들이 아시아
러시아 북상하는 악어떼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얘네들이 한국을 집어삼키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혔다. 첫 번째 분석. 두 번째로는 당시에 일본과 미국 관계를 보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의 자본이탈은 뭐냐면은 클린턴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을 때려팬 게 95년, 97년 상황인데요. 클린턴 정부가 93년에서 95년 동안 먼저 때린 게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이걸 빠져나갔냐면은 클린턴 정부가 일본한테 야, 너 레이건 정부 때 잊었어? 엔화 낮춰가지고 또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죽을래? 엔화 절상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이 엔화를 절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일본한테 뜯어낼 만한 게 있고 일본도 그래 가서는 경제가 끝날 것 같으니까 둘이 딜을 한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엔화를 낮춰서 수출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클린턴이 물어보는 거. 그럼 뭐 해줄래? 일본이 여기서 제안한 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겠습니다. 그러고 빠져나가고 절상됐었던 엔화를 다시 낮춰서 일본이 미국한테 수출 많이 해주게 바꿔준 거예요. 봐준 겁니다. 빌 클린턴이. 그러면은 엔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내려가고 달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달러에 고정돼 있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도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서 수출이 더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환이 갑자기 유출이 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매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빼야 되죠? 한국에서 돈을 다 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글로벌 투기꾼들과 빌 클린턴과 일본 이런 애들이 각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흙구름이 몰려오는 거죠. 엄청난 흙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빌 클린턴과 조리 소로스와 중국은 이때 이미 친중 글로벌리즘 체제를 구축했다고 봐요. 저는. 이게 그래서 IMF가 단순히 한국 경제가 넘어갔다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일본이 미국한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준 거고 일본 차원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2001년에 빌 클린턴이 중국을 WTO 가입시켜주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리 소로스가 중국에 투자하죠. 그래서 조리 소로스와 같은 월가 마피아, 빌 클린턴 같은 민주당 마피아,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을 골려보낸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흙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은 과도한 외채를 청산을 하고 외환 보유액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제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YS 정부가 그걸 못해가지고 외환이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쓰러져 버리게 된 거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절대 음모론이 아닌 게 당시에 빌 클린턴 정부의 핵심 경제 브레인 버거스텐 박사가 있는데 빌 클린턴 임기 초반에 이미 일본한테 엄포를 놔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빌 클린턴 정부가. 그래서 경제 성장의 출구를 대무역에서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80년대 70년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빠따 맞을 국가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누가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많이 일으켰냐? 일본이다. 첫 번째. 그래서 일본이 먼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은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채택해서 내수를 뭐하고 그다음에 엔화를 절상시켜. 이게 보면은 일본이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거를 줄이라는 거거든요. 강력한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과 똑같은 정책을 쓴 거예요. 빌 클린턴이.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면 한국, 일본에 대한 압력을 처리할 것이다. 야, 일본은 그래도 파이낸셜 파워가 세니까 미국 국채 매입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걸 탈출한 거거든요. 95년에. 근데 한국한테도 똑같은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너 일본 다음으로 우리한테 무역 적자 많이 매기지. 너의 방법은 뭐야? 정경 유착 없애고 금리 같은 거 조절해가지고 환율 시장 인위적인 개입하는 거 하면 죽는다. 경고가 이미 초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이는 그냥 모르겠다. 국민들이요 그냥 돈 쓰세요. 해외여행 가세요. 기업들 내가 보증서 줄 테니까 정경 유착 그냥 돈 다 빌렸어. 돈 써. 돈 빌려 돈 써. 잔치하다가 채무가 이만큼 쌓이고 외화가 유출이 되니까 IMF라는 족쇄를 딱 채우기 좋은 거예요. 빌 클린턴이.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막 돈 써. 달러 안 나간다. 경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흐름을 아시기 때문에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미국의 고민은 레이건 때 이미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미국 역전했고 그래서 손본 거예요, 레이건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근데 90년대에도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빌 클린턴도 일본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소득을 넘어서게 되니까 1.5배를 넘어선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일본을 혼내주자. 엔화를 박살내는 겁니다. 엔화를 절상을 시키는 거죠. 엔화 절상이라는 것은 엔화를 조금만 들여도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그죠? 엔화를 의도적으로 절상을 시켜서 일본의 수출이 막히게끔 하는 그거를 빌 클린턴이 쓴 겁니다, 초반에. 근데 갑자기 봐주죠. 갑자기 엔화를 다시 절하를 해줍니다. 수출이 잘 되게끔 해준다고. 근데 이때 이후에 동남아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국도 쓰러지고. 이 흐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김영삼이가. 당시에 분석을 보면은 사상 최고의 앵고, 클린턴 정부 초반에 빌 클린턴이 일본을 때려주는 바람에 이 덕분에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잠깐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는 거예요. 왜? 일본 수출이 안 되니까. 근데 이때 대비를 했어야 되지. OECD에 가입할 게 아니고 원화가 평가절하돼 있는 와중에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돈을 벌어서 쌓아야 되는데, 야, 자본시장을 열어가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만들어서 수출 안 되게 만들어서 외환 보유가 줄어들게 만들었을까, 김영삼이가? 역사의 역방향으로 간 거야.
이재명이도 똑같고. 자, 그래서 잘 나갔지 이때. 일본이 얻어맞을 때 잘 나갔는데 갑자기 한 방에 다 간 겁니다. 동남아시아랑 우리나라가.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딜이 있었던 겁니다. 로버트 루빈이라는 재무장관이 일본을 봐주는 대신에 국채 매입으로 가자. 둘이 이렇게 짠 거고요. 빌 클린턴이. 보시면은 일본이 살아납니다. 근데 일본이 살아나는 게 이제 일본의 엔화가 평가절하가 되고 수출이 살아나는데 트레이드가 뭐냐? 기가 막힌 게 95년 이후부터 일본의 미국의 국채 매입이 늘어나죠. 초록색입니다. 이게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미국한테 덤비다가 핵폭탄 맞고 엎드렸죠. 그죠? 근데 7, 80년대 수출 많이 하다가 미국의 경제를 추월하면서 레이건한테 한 대 맞았어. 근데 빌 클린턴한테 한 대 맞았어. 근데 영원히 맞고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매입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볼 때에 미국의 달러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외국의 미국 국채 매입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하잇 이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힘을 총동원 해서 살아남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요놈 요거 중국 요거. 중국이 갑자기 미국 국채 매입에 달려듭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빌 클린턴 때에 일본은 봐주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좁혀고 중국을 미국 시장에 끌어와가지고 중국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일본이 하는 걸 봤을 거 아니야. 일본처럼 국채 매입 해줄 테니까 중국이 앞으로 미국한테 상품 덤핑하는 거 봐줘. 그래서 빌 클린턴이 욕을 칙살나게 먹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친중 글로벌리즘이라는 표현은요. 친중을 하는 미국의 정치인들과 글로벌리즘을 표방하지만 월가의 마피아들이 중국에 합세가 되어서 트라이앵글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깨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중국한테 끌려다닐래?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무역 적자를 매겨가지고 그 번 돈으로 미국 집어삼키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과거에는 동아시아를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던 게 빌 클린턴이라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중국을 버리고 대체 시장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국제 금융을 꿰뚫는 머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쟤네들한테 그런 거. 빌 클린턴은 중국을 키워준 원죄가 있는 거죠. WTO를 가입시켰으니까 2001년에. 자, 그러면은 당시에 제프리 가튼이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가 분석을 한 거 보면은 아시아 통화 대부분이 미국 달러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원화 가치가 고평가가 됐다. 다만 일본과 중국의 위안화는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반대편에서 움직이면서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수출품 경쟁력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약화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아시아 시장을 죽여버리고 일본과 중국을 확 키워주는 거죠. 일본은 봐주고 중국을 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껴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관료가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당시 한국 정부의 실책을 호두를 깎는 커터가 양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운데 껴서 호두같이 갈려나가고 있다. 한국이. 이게 뭐죠? 양쪽에 호두 깎기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당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글로벌 금융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일본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한다고 하죠. 만약에 하게 되면 일본 금리를 올리게 돼서 전 세계에 뻗어져 나가 있는 일본 자금이 일본에 다 흡수가 돼가지고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다 폭락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파악했어요.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중국과 일본의 국채 매입이 이만큼 강했다는 거.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얼마나 냉정하냐면은 봐줘. 안 통해요. 미국이 정말로 받아들일 만한 딜을 먼저 제시하든지 일본과 중국처럼 미친 듯이 미국 국채 매입할 정도로 돈이 많든지 그거 아니면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막 국채 매입을 많이 해서 살아남은 거고 조리 소로스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인간이 앉아가지고 어떤 걸 봤냐면은 조리 소로스와 줄리안 로버트슨 이 사람이 월가의 그 헤지펀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고요. 스탠리 드러큰밀러, 레온 쿠퍼맨, 그다음에 JP 모건, 골드만삭스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에는 유대인 금융 마피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이건 임기 후반부터 어떤 기회를 봤냐면은 반드시 이게 거품 낀 경제다. 글로벌 경제가. 왜냐면 레이건 정부가 초반에는 긴축을 했지만은 소련 잡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거품이 꼈을 때는 거품이 꺼졌을 때 배팅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200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폭락에다가 배팅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당시에 금융 마피아들이 반드시 영국과 동남아시아는 거품이 꼈기 때문에 폭락에 배팅해야 된다. 그래서 조리 소로스가 92년에 영국을 점령했고 94년에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겁니다. 빌 클린턴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명분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메운다라는 거고 이 틈바구니 속에서 판을 깔아주니까 악어 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비를 하려면 외환을 충전 많이 해야 되는데 김영삼은 거꾸로 갔다라는 거 간단히 말하면 했습니다. 근데 조리 소로스가 말하는 거 보면은 나는 내가 하는 행위의 어떤 사회적인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 않는다. 이 사람 표정 보십시오. 조리 소로스를 상당히 비판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비판 많이 합니다. 너는 악마 아니냐. 얘는 철학이 뭐냐면은 나는 돈 벌 기회를 받고 돈 벌었다. 그 전과 후는 없어. 나는 내가 하는 행위의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안 봐. 돈 벌면 돼. 근데 이런 인간이 왜 민주당을 후원 많이 할까요?
이때부터 친중 글로벌리즘이 확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 많이 하고 악마 같은 인간이죠. IMF의 총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 아시아를 털어먹는 어떤 이런 것에 동참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글로벌 악어떼들이 달려들면서 동남아시아의 국제 금융 위기를 만들고 우리나라에 과도하게 채무를 많이 건 기업들이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도미노로 다 쓰러지는 한보철강이 부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삼미그룹, 기아 계속 쓰러지죠. 근데 이때에도 방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김일성 정부에서. 삼성도 인원 감축 30%, 한라도 최종부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가장들이 극단적인 선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단기 외채 비중, 빚이 계속 늘어나죠. 단기 외채 비중을 누가 늘렸나? 김영삼입니다. 장기보다도 단기 외채를 해라. 자, 두 번째,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도 무조건 투자를 해라. 돈 써라. 계속해서 빚잔치를 한 겁니다. 외환보유액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줄어듭니다. 올라가다가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YSM 무능입니다. 김영삼은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 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처량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OECD를 이렇게 막 홍보하고 말이죠. 이재명도 보면은 지 하는 거 없는데 뭐 에이펙이니 나발이니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똑같은지 알맹이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팩트시티 보면 뭐가 된 게 있습니까? 반도체 부분에서는 유럽과 일본과 비교해서 불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흘러 들어가는 전체적인 투자액을 보면은 일본보다 EU보다 GDP 대비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강제 노역에 대해서 경고가 내려져 있고 이재명이 하는 정책이 반미다.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시사돼 있고 혼나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펙이라고 그렇게 쇼를 하는데 알맹이가 없었던 것처럼 김영삼도 똑같아요. 당시에 9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 우리나라가 원화가 절하된 상황에서 더 외환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무역 확장 기조로 갔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자본시장 개방을 함으로써 거꾸로 간 것이죠. 이런 이제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가입했는데도 96년에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OECD 가입했는데도 97년 1사분기 때 74억 2천만 달러로 분기별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가 일어납니다. 이만큼 OECD 가입이 무리수였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던 무역 흑자가 작살이 났으니까 김영삼이 때문에 모든 그룹이 다 부도하는 거예요. 1월 한보그룹, 3월 삼미그룹, 4월 진보그룹, 7월 기아그룹 다 쓰러지는 겁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은 나중에 IMF를 받아들이고 개선되고 난 다음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맞죠. 5대 재벌의 부채 비율 보시죠.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가 이걸 부추긴 거고. 왜냐면은 1만 불 시대, 1만 불 시대. 그러니까 평생에 김영삼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할 때마다 계속 딴질 걸고. 근데 본인 임기는 5년밖에 없으니까 너무 급하게 자기가 1만 불 시대를 열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 보고 빚을 내서라도 계속해서 고용해. 서민들이 계속 돈 써. 소비를 늘리세요. 야. 환율이고 나발이고 난 몰라. 기업들이 외화를 유치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고평가돼 있으면은 돈 쓰기 좋으니까 써 그러다가 작살이 난 겁니다. 얼마나 무능합니까 이게. 이미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정부 관계자들이 IMF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김영삼에게 정식으로 보고한 날은 11월 14일로서 오전 8시 15분. 이게 이제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빨리 협상을 끝내고 한국이 IMF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빌 클린턴이 전화까지 해줬다. 빌 클린턴이 기회를 줬어요. 당신 좀만 있으면은 국가 부도 사태 나니까 IMF의 돈을 받아들여서 이 외환 위기를 탈출을 해라. 11월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기로 치닫고 있었는데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뭐 물가와 환율과 무역 수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 6대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헛소리하고. 근데 김영삼 정부가 왜 이렇게 이제 무능했냐면은 93년에 서해 페리오 침몰 참사,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10월, 94년 10월에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면서 중앙청으로 쓰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막 철거하고요. 일본이 막 버르장머리를 고쳐낸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입증되진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에서 급격하게 돈을 빼낸 것은 미국한테 돈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김영삼이 반일 선동을 심하게 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 살아남았는데 일본이 버르장머리를 혼내주겠다는 김영삼의 나락으로 간 거죠. 절정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내란죄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은 똑같은 게 뭐냐면은 김영삼이 본디 정권을 잡을 때에 본인만의 정치 기반이 없으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의 세력과 힘을 합해서 정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영삼이 보수다 이러는데 김영삼은 좌파고요.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과 모든 게 다 좌파예요. 저 사람은 기본 스탠스 자체가. 근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손을 잡고 정권을 만들었는데 약속을 어기고 수사 안 하겠다 해놓고 지가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95년부터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 내란 이런 걸로 뭐 해라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자, 그래서 97년 4월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참 지금이랑 비슷하죠.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대통령 당시 사진인데 이러한 정치 선동에 우리가 다시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거. 게다가 최악은 본인
본인의 아들이 김영삼 정부 때 정경유착이 심해가지고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금융대출 같은 걸 쉽게 주고 그랬어요. 그 뒷돈 받고. 근데 그 중에 한 명 김영삼의 아들이 그거 하다 걸린 겁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 그러니까 김영삼은 이재명과 사법 리스크로 정신 못 차리고 야 이거 현수막에 이거 누가 이거 쓰래. 야 누가 김현지 뭐라 그래. 야 자유대학 뭐야. 누가 나한테 대통령 호소이래. 이러면서 뭐 그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김영삼이도 IMF라는 거대한 위기를 왜 못 막았냐면은 본인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 아들 리스크가 얼마나 컸냐면 10월 달인데 IMF 오기 한 달 전인데 당시에 김영삼의 여권이 김현철 씨의 사법 처리는 곧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수행 불능 상태를 가져오고 이는 곧 하야론 즉 헌정 중단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지로 사법 처리 불가 방침을 내렸다. 뭐냐면은 당시에 김영삼의 여당이 김현철을 사법 처리하게 되면은 당시에는 김영삼 하야론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정도로 당시에는 국정 위기였거든요. 김영삼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남을 희생양 만들고 본인 리스크 가린다고 아이 경제 같은 건 하나도 그냥 안 보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랑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 이걸 왜 막을 수 있었느냐. 강경식 당시에 IMF 오기 전에 경제부총리에 따르면은 이제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거 왜 방법이 없다라면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11월 14일에 얘기한 거예요. 11월 14일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300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결정타냐면은 11월 14일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기회가 있었고 11월 16일에 IMF의 캉드시 총재가 극비로 방한을 해서 어떤 얘기했냐면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내보이면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무리한 구조조정 요구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IMF로부터 300억 달러를 받아서 외환위기로부터 탈출하고 IMF가 나중에 제기하게 된 그 무리한 요구 금리를 이빨 올려서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고 자본시장을 개방해가지고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도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안 나와도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삼이가 똥꼬집을 부리면서 갑자기 이 조언을 했었던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자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의 외환 위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강경식이가 만든 것이다 이러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삼이가. 근데 이게 지금 이 위기 진단을 해놓은 경제부총리를 자르고 IMF 총재랑 소통하고 있는 사람을 자르고 갑자기 지 마음에 드는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임명해요. 이 위기 속에서 임창열이라고. 그러면서 임창열 당시에 신임 부총리는 뭐라고 기자회견하냐면은 한국 경제는 IMF에 도움 없어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IMF 금융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 이걸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홍콩, 일본,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은 경제 위기를 돌파할 의지가 없다면서 돈을 다 빼버려요. 달러를.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MF가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더 악조건 속에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하긴 했는데 참 당시에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로 들어가게 됐냐면은 물론 이제 채무 다 해결하고 금모으기 운동하고 전 세계에서 도와주고 이런 게 있어요. 김대중이 잘한 거 아닙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많이 아팠던 사람이 오랫동안 입원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위는 회복될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근육이 빠진다라든가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라든가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생기죠. 그죠? 만성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경제 전문가 오건영 씨의 책에 따르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의 대출이 기업보다는 가계와 부동산 향하게 된다.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한 번 너무 세게 맞으면 일본도 돈을 잘 안 썼잖아요. 그죠? 미국한테 세게 맞으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세게 맞으니까 은행이 무서워서 기업에 대출하기보다도 가계 대출이라든가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만성적으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체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실물 경제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이재명은 김영삼 똑같아요. 당시에 국제 정치적으로 분석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한국경제실록이라는 책을 쓰신 당시에 경제 관료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 당시를 평가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컨설팅 회사 부주 앨런 앤드 해밀턴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의 당시 상황을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으로 마치 호두가 위에 낀 호두 같다. 갈려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물아 개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은 당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김영삼한테 냉정하게 선을 그으면서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 싸늘하게 쳐다보는 거죠. 내가 뭐라 했노? 임기 초부터 구조조정 하라 했지. 근데 그거는 빌 클린턴이 아시아를 어떻게 구조조정할지 이미 다 힌트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수수방관하다 난리가 났고 IMF가 첫 번째로 왔을 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300억 달러 받아서 탈출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똥볼 차가지고 빌 클린턴 왔을 때는 도저히 너는 의지가 없구나. 무능하구나. 돈 안 빌려줘. 거절. 그래서 IMF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리 인상과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애초에 빌 클린턴이 원했던 걸 IMF가 대신 수행한 겁니다. 자, 이재명과 김영삼의 공통점입니다. 사법 리스크, 김영삼 내란으로 돌파.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총체적 무능, 외환 유출. 4개. 지원 요청합니다. 나중에 도와달라고 위기 때 안 도와줍니다. 빌 클린턴이. IMF 조건이라 수용해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법 리스크, 외환 유출, 부채 증가, 내란몰이 똑같습니다. 통화 수업 해달라고 합니다. 안 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매년 200억 달러 주니까 땡큐. 이게 뭐죠? 빌 클린턴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작업이. 웃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게 뭐냐면은 데모크라시.
그레이트 리더 김정은한테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이재명 그레이트 리더 축하해 당선. 뒤에서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이 전략이 저는 스캇 베센트랑 하워드 러트닉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나라들보다 악조건으로 무역 협정이 맺어진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온두라스와 같은 이 마약과 부정선거 관련된 것이 확실하게 미국 여론에 전달된 케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조지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파 정당 지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권을 세웁니다. 어마무시한 전략인 거예요. 근데 한국같이 북한과 중국 바로 맞대고 있는 이 지역은 과격하게 들어갔다가는 반미 시위와 과격하게 중국 편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무스하게 친중 정권의 블락을 깨는 거예요. 밑에 펀더멘트 블락을 깨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김영삼 정부 때는 경기가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었고 G7 국가에서 외채를 받으려고 하는 거를 그만 받고 봐주고 그랬어요. 한국한테.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갈 때 미국도 나중에 또 도와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한국이 완전 디폴트까지 가버리게 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히 혼내주고 딱 용서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중간에 봐주는 국가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게다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상 친중 국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의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100% 붙고 그 다음에 민주당한테 제거당할 거냐. 두 번째로는 미국이 금융적으로 안 도와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재명이가 에이펙 때 힌트로 보여줬죠. 야, 나 중국의 위안화랑 통화 수업했다. 그럼 중국은 땡기겠죠. 자발적으로 경제 식민지로 들어오네. 이재명을 확 끌어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더 세게 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김영삼 이후에 김대중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 때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IMF와 합의를 맺고 김영삼이 그다음에 김대중한테도 당시 IMF 총재가 약속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약속 이행해라. 그래서 김대중이가 당시에는 뭐 약속 지키겠다. 내일 모레 파산할지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미국의 재무부 차관이 찾아왔어요. 김대중한테 IMF와 약속했던 거 지켜라. 지키겠다. 안 지키고는 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100억 달러 지원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 체질이 개선이 되고 금모기 운동 플러스 달러 유출이 감소가 되고 기업 체질이 개선되니까 또 돈을 벌죠. 그다음에 G7 국가들이 외채 회수를 중단하고 자제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본적으로 김대중이 뭘 잘했다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당시에 보면은 금융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은 태국, 필리핀, 마니아, 인도네시아 전반적으로 97년 후반부터 98년 초에 어렵지만 경제가 V자 회복을 그리죠. 한국뿐만 아니고 다 살아났어요.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한번 혼내고 국제 전체적 금융위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냥 살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IMF를 통해 가지고.